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연자님의 철없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더군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찰나의 표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등돌림.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이것 봐라. 이번에 큰맘 먹고 지른 골프화인데 핏이 죽이지 않아? 오늘 필드 나가면 애들이 다 쳐다보겠어. 그러네. 하얗고 깨끗해서 잔디 밟으면 참 예쁘겠어. 그런데 당신 정말 그 신발 신고 나갈 거야? 그럼 신고 나가지 모시고 사냐? 맞다. 당신 병원 갈 때 택시 타고 갈 거지? 내가 데려다 주고 싶은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말이야. 인천공항까지 가는 길도 막힐 시간이고. 택시라. 암 수술 받으러 가는 아내한테 택시 타고 가라는 남편이 세상에 몇이나 될지 궁금하네. 아이, 또 시작이다. 또. 사람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수술은 당신이 받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 내가 옆에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손잡고 기도라도 해줘? 그런 건 당신네 교회 집사님들이 더 잘하시잖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며 골프백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지난주 병원 진료실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제 가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암세포의 위치를 설명할 때 남편은 의자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열어봐야 정확히 안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제 상태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술비는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이거 수술하면 바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건 가능한가요? 제가 집안일엔 젬병이라.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짓던 그 경멸 섞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눈빛조차 읽지 못한 듯했죠. 아니,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집안을 굴러가게 만드는 가전제품 정도의 위치였으니까요.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언제 다시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겁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 세워둔 캐리어를 한 번 더 점검하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한테는 내가 전화 드렸어. 나 출장 간다고. 출장? 친구들하고 동남아로 골프 치러 간다면서.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시면 나를 얼마나 욕하겠어? 사위가 딸내미 수술하는데 놀러 간다고 하면 좋아하실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당신도 입 맞추라고. 회사 일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 바이어 만나러 간다고. 응? 다 욕먹이기 싫잖아. 당신은 욕먹는 건 싫고 놀러는 가고 싶고 참 욕심도 많네. 여보, 이건 욕심이 아니라 힐링이야, 힐링. 나도 그동안 당신 비위 맞추고 회사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이번에 가서 싹 풀고 와야 당신 퇴원하고 나서도 내가 기분 좋게 간병해주지. 내가 우울하면 당신한테도 안 좋아. 환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며. 긍정적인 에너지라.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뜨겁게 끓어오르던 속을 아주 잠시나마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거나 울부짖는 대신 아주 차분하게 그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가 어디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그 끝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역시 우리 마누라 말이 통한다니까? 그리고 애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처가로 가라고 했지? 엄마가 픽업해서 데려가시기로 했어. 당분간 처가에서 지낼 거야. 그래, 그래. 장모님이 애들은 끔찍하게 아끼시잖아. 나 없어도 애들은 잘 지낼 거야. 괜히 애들한테 아빠 놀러 갔다고 말해서 애들 상처 주지 말고. 아빠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러 갔다고 해. 알았지?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아빠로서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게 그거지. 하여간 말꼬리 잡는 건 선수라니까. 나 이제 나가봐야 해. 김 부장이랑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면세점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당신 좋아하는 그 영양크림 사다 줄까? 아니, 필요 없어. 선물 같은 거 기대 안 하니까 가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정말 후회 없이. 오케이. 수술 잘 받고 끝나면 통 남겨놔. 로미에 가긴 하는데 골프 칠 때는 폰 잘 안 보니까 답장 늦어도 서운해하지 말고.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신용을 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틱 띠리릭. 도어락에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집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15층 아래로 남편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트렁크에 실어두었던 골프백을 꺼내 자신의 차가 아닌 택시에 실더군요. 아마 공항 리무진을 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는 그의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그 경쾌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택시가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침대맡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방금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가셨군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아주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네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봤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짐을 푼다면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국은 면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기대가 컸나 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럼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출국 기록 확인되는 대로 가압류 절차부터 밟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남편 명의로 된 예금, 주식, 그리고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까지 전부 다 동결시켜주세요. 아, 그리고 회사 쪽 감사실에 보낼 등기는 준비됐나요? 물론입니다. 남편분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핸드폰을 끄는 시점에 맞춰 발송될 겁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소장도 동시에 접수됩니다. 귀국하실 때쯤이면 아마 세상이 천지개벽해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병원으로 출발하려고요. 사모님, 수술 잘 받으십시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 모든 싸움도 사모님이 건강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살려고 수술 받는 거예요. 저 인간이랑 살면서 썩어 문드러진 제 인생 도려내고 3살 돋게 하려고 가는 거니까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핸드폰 켜둘 테니까 진행 상황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잠옷을 벗고 미리 준비해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남편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남편이 10년 전 결혼기념일에 썼던 낯간지러운 손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며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다녀와, 개자식아. 너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니까 마음껏 즐겨. 돌아왔을 땐 이놈이 발디딜 것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병원 로비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란을 비워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나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없습니다. 네? 가족분 아무도 안 계세요? 남편분이나.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늘부로 죽었거든요. 제 동의만으로는 수술 진행이 안 되나요?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본인 동의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받을 분은 계셔야 해서요. 친정어머니 번호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하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제 안정을 위해서요. 원무과 직원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 침대에 눕자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시리도록 밝게 느껴졌습니다. 옆 침대는 노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껍질을 깎은 배를 조각내어 할머니 입에 넣어주고 계셨죠. 임자, 이거 달다. 하나만 더 먹어봐. 수술하고 나면 입맛 없을 텐데. 아이고, 됐다니까요. 당신이라 좀 드시오.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을까요? 저는 돌아누워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패배감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저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니놈이 지금 비행기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나는 니놈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짤 거야.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나 간다. 수술 파이팅! 그 파이팅이라는 세 글자와 웃음 이모티콘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툭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곧 마취과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차라리 잠드는 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제 가슴의 흉터만큼이나 남편의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새겨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남편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 그리고 제 복수가 시작되는 시간. 하나, 둘, 셋. 환자분,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와 함께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통증보다는 어떤 개운함이 먼저 느껴지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남편이 탄 비행기가 동남아의 한 휴양지에 막 착륙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는 대신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접수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짧은 문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직후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빈손이 아니었죠. 남편이 여행 가기 전 급하게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출력한 두꺼운 파일처를 들고 가셨습니다. 아니, 사부인,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 수술은 잘 끝났답니까? 민석이는 출장 가서 연락도 안 되는데. 사부인, 출장이요? 아들이 어디 갔는지 정말 모르세요? 해외 바이어 만나러 갔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데. 바이어가 아니라 내연녀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는 거실 탁자 위에 사진들을 쫙 펼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 호텔 수영장 예약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이라며 드린 돈이 사실은 회사 공금에서 빼돌린 돈이라는 증거 자료까지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가. 사부인 아들 지금 골프 치러 갔어요. 마누라 암 수술하는 날 젊은 여자 끼고 해외로 떴다고요. 내 딸은 내가 챙길 테니까 사부인은 아들 교육 다시 시키세요. 그리고 이 집 우리 지혜 명의로 된 거 아시죠? 이번 달 안으로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네? 집을 비우라니요? 갑자기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건 아드님하고 상의하셔야죠.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남의 딸 명의 집에서 2다리 뻗고 주무실 생각하셨어요? 엄마는 혼절 직전인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시각 남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변호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려 골프장으로 향했더군요. 남편의 첫 번째 위기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터졌습니다. 김 부장, 다 도착했어. 날씨 죽인다. 야, 내가 오늘 라운딩 비용 다 쏠 테니까 마음껏 마셔. 남편은 호기롭게 법인카드를 내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겠죠.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뭐? 정지? 그럴 리가 없는데? 한도가 남았을 텐데? 그럼 이 개인 카드로 해줘요. 손님, 이 카드도 거래 정지라고 뜨는데요. 도난 분실 및 압류 대상 코드입니다. 남편은 아마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현금을 얼마나 챙겨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라운딩부터 기분이 꽤나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날 저는 병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부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직원은 남편의 비리를 저에게 제보해준 내부 조력자였거든요.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 책상이랑 컴퓨터 싹 다 압수해갔어요. 직원들 동요는 없나요? 오히려 다들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예요. 사장님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깡하신 거랑 유령 직원 등록해서 월급 빼돌린 거 이번에 싹 다 나왔거든요. 지금 이사회가 긴급 소집돼서 회의만 상정한다고 난리입니다. 김대리, 아니 남편이랑 같이 간 그 여직원 자리는요? 그게 대박이에요. 김대리 책상 서랍에서 차명계좌 통장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경찰에서도 수사 나온다고 하니까 김대리랑 친하던 직원들도 다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에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카드가 막히자 급한 대로 모바일 뱅킹을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 단돈 1만 원도 이체할 수 없었겠죠. 그때부터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현지 가이드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현지 가이드와 접촉해 상황을 보고해주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지금 남편분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에 김대리라는 여자가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나 봐요. 남편분이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싸우던데요. 뭐라고 싸우던가요?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능력 있다며. 법인카드 펑펑 쓸 수 있다며. 쪽팔리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한국 돌아가면 다 해결돼. 전산 오류라니까? 하고 소리치더군요. 결국 여자가 혼자 택시 타고 호텔로 가버렸습니다. 남편분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고요. 아마 저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퇴원 전날 저는 병원복을 입은 채로 잠시 외출증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맞이할 텅 빈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제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 안방 침대는 폐기해 주세요. 남편이 쓰던 거라 찜찜해서요. 그리고 저기 서재에 있는 골프채들이랑 낚시 장비들 있죠? 저건 중고 매입업자 부를 테니까 따로 빼주시고요. 사모님, 이 비싼 골프채들을 다 처분해요? 이거 한정판 같은데? 네, 주인이 이제 팔 하나 못 쓰게 될 예정이라서요. 아, 그리고 옷장에 있는 남편 옷들은 전부 헌옷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속옷 한 장 남기지 말고요. 저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수입차.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할부금은 남편이 내고 있던 그 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사모님, 차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바로 매입 가능합니다. 송금은 어디로 해드릴까요?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차 내에 있는 선글라스나 골프 장갑 같은 잡동사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요. 집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살 새 집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남편이 돌아올 이 집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에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 대신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만 덩그러니 붙여두었죠. 귀국날 아침, 남편은 공항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을 겁니다. 비행기표를 바꿀 돈도 없어서 예정된 스케줄대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연녀 김대리는 이미 현지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잠적해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편 혼자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입국장에 들어섰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폰을 켰을 겁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문자 폭탄을 맞이했겠죠. 귀하의 카드가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와마지검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매매 건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제야 남편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회사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참으로 뻔뻔했습니다. 야, 김 부장.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내 법인카드 왜 막혔어? 감사가 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인데 나 몰래 감사를 해? 사장님, 아니 민석 씨,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사모님이 제출한 증거자료 때문에 이사회에서 회의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민석 씨 귀국 시간 맞춰서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 지혜가? 내 와이프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걔가 뭘 안다고? 사모님 보통 분 아니시던데요.
변호사 대동에서 이사에 들어오셔서 브리핑 하시는데, 와, 진짜 민석 씨가 횡령한 내역 엑셀로 정리해서 빔 프로젝트로 띄우시는데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공범으로 몰릴 판이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남편은 그제야 공항 의자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믿었던 부하 직원, 즐거웠던 내연녀, 그리고 든든했던 자신의 지위까지. 단 3박 4일 만에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현실 앞에서 말이죠. 저는 병실 창밖을 보며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링거 바늘을 뺀 자리에 작은 밴드 하나를 붙였습니다. 따끔했지만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러 가볼까? 저는 택시를 타고 남편이 올 병원까지 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올 곳은 집도 회사도 아닌 바로 제 병실일 테니까요. 그는 저를 설득하거나 협박해서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멍청이니까요. 저는 그가 도착하기 전 병실을 완벽한 심판의 장소로 세팅해 두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건장한 사설경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는 남편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사람, 바로 저희 친정오빠이자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촌오빠까지 불러두었죠. 물론 법적인 조언을 해줄 변호사님도 함께요. 드디어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헐떡거리는 숨소리, 그리고 다급하게 문을 열려는 거친 손길. 지혜야, 문 열어. 나왔어. 문이 잠겨있자 남편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자 남편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오자마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힘없이 누워있을 줄 알았던 제가 아주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제 뒤에는 병풍처럼 든든한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오셨어요? 골프는 재밌었고? 너 지금 이게 다 뭐야? 집 비밀번호는 왜 바뀌었고 내 카드는 왜 다 막힌 거야? 그리고 회사 일은 또 뭐고? 하나씩 물어봐. 숨 넘어가겠네. 일단 앉으란 말은 안 할게. 네 놈은 내 앞에 앉을 자격 없으니까. 야! 남편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사촌오빠가 남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김미석 씨, 지금 폭행까지 추가하시려고요? 횡령, 배임, 간통에 가정폭력까지. 아주 그랜드 슬램 달성하시겠네? 남편은 그제야 분위기를 파악한 듯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비굴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그 표정으로요. 여보, 이게 다 오해라니까. 내가 설명할게. 어? 우리 부부잖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들 말만 듣고 이럴 거야? 오해? 설명?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남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이 흩뿌려졌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수영장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이 그의 발등 위를 덮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오해인가? 네가 입고 있는 그 수영복 내가 작년에 사준 거잖아. 그 여자 비키니는 당신 법인카드로 긁은 거고. 설명해봐. 얼마나 차기적인 변명이 나올지 기대되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다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흩뿌려진 사진 속에서 자신이 내연녀 김대리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내려다보더군요. 그 사진을 발끝으로 톡톡 치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참 잘 나왔지. 지혜야, 그게 아니고
김대리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위로? 100만 원짜리 리조트에서 비키니 입고 샴페인 마시는 게 위로? 그럼 암 수술 앞둔 와이프한테는 왜 흔한 죽 한 그릇 안 끓여줬어?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굴함이 통하지 않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 놀러 좀 갔다. 그게 뭐?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좀 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널 굶겼냐? 때렸냐? 돈 벌어다 줬잖아. 그리고 너 4명의 재산 다 감유 걸었다며. 그거 불법인 거 알아? 부부라도 엄연히 사유재산이야. 당장 풀어. 불법? 변호사님, 이 사람 말이 맞나요? 옆에 서 있던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석 씨, 사모님이 감유를 건 명분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보전입니다. 아주 합법적인 절차였고요. 더 중요한 건 김민석 씨가 여행 떠내시기 전날 밤에 서명하신 서류 기억나십니까? 서류? 무슨 서류? 기억 안 나? 당신 짐 싸느라 정신없을 때 내가 주택담보대출 연장 서류라고 하면서 내밀었던 거. 당신 귀찮다고 내용도 안 보고 도장 쾅쾅 찍어줬잖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게 대출 연장 서류가 아니라 부부 재산 약정서랑 증여계약서였거든.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 전부를 나한테 증여한다는 내용이지. 그리고 당신이 가진 회사 주식 40%에 대한 의결권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었고, 당신 인감도장 참 선명하게 잘 찍혔더라고. 뭐라고? 야,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남편을 속여?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 같아? 네,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오셔서 첨부하셨잖아요. 지난달에 대출 갈아타야 한다고 떼우셨던 거 유효기간 남아서 그대로 썼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군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귀찮아서 혹은 아내를 무시해서 대충 넘겼던 그 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후려친 셈이었죠. 주식, 내 주식도 가져갔어? 그럼 회사는? 아, 그 얘기 해줘야겠네. 어제 열린 이사회에 당신이 참석 못했잖아. 그래서 대주주인 내가 위임장 들고 대신 참석했어. 안건이 뭐였는지 알아? 대표이사 김민석 해임 및 횡령 고발건. 내가 찬성표 던지고 왔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네가 날 잘랐다고? 내가 세운 회사야. 내가 밤새워 키운 회사라고. 네가 키운 게 아니라 내 친정아버지가 대준 자금으로 시작한 회사지. 그리고 네가 키운 건 회사가 아니라 뒷주머니였잖아. 횡령 액수가 5억이 넘던데? 그걸로 김대리 오피스텔 얻어주고 외제차 리스해주고. 참 알뜰살뜰하게도 빼돌리셨더라.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번뜩였습니다. 애들은 어딨어? 내 새끼들은 어디 있냐고. 장모님이 데리고 있다며? 당장 전화해. 애들이 아빠가 이런 취급 당하는 거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애들 찾을 줄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딸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아니 김민석 씨, 엄마 수술한 날 골프 치러 간 거 싫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했던 거 진짜 쪽팔려.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아빠가 그 언니랑 바람난 거. 우리 학교 찾아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나 평생 아빠 안 봐. 이어서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빠, 실망이야. 엄마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이제 아빠 아들 안 해. 내 성도 엄마 성으로 바꿀 거야. 연락하지 마. 음성 파일이 끝나자 병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재산, 직장,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가족의 정까지 모든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장모님이 애들한테 다 말한 거야? 애들한테까지 너무하잖아. 어른들 문제인데 애들을 왜 끌어들여? 니놈 한 짓이 너무해서. 애들도 알 권리가 있어.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 시어머니 소식은 안 궁금해? 엄마? 엄마는 왜? 설마 우리 엄마한테도 해코지했어? 해코지? 사실을 알려드렸을 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김대리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그거 크게 확대해서 시댁 거실 벽에 붙여드리고 왔거든. 뭐? 시어머니 그거 보시고 뒷목 잡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119가 빨리 와서 응급실행 가셨어.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그러시더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며느리가 조작한 거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김대리가 쓴 사실 확인서도 보내드렸지. 사실 확인서? 김대리가 그런 거 썼다고? 당연하지. 당신이 비행기 타고 떠난 직후에 내가 김대리부터 만났거든. 공항에는 너 혼자 나갔지만 김대리는 다음 비행기로 따라갔잖아. 그 틈새 시간을 이용했지. 남편의 표정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설계해 놓았는지 가늠이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침대 난간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뒤집혔었나 봐. 근데 너 아프잖아. 암 환자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다 갚을게.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이 소송들 다 취하해줘. 나 감옥 가면 너 누가 돌봐줘?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주 상냥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차례였으니까요. 날 돌봐준다고? 암 환자라서? 그래. 너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머리도 빠질 거고 혼자서 힘들잖아. 내가 손발이 되어줄게. 진짜야. 개자식아, 네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옆 서랍에서 진단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양성, 단순 섬유 선종? 이게 뭐야? 말 그대로야. 암이 아니라고. 그냥 혹이었어. 제거 수술만 하면 끝나는. 분명히 의사가 암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지. 모양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최종 결과가 나왔어. 암이 아니라고. 수술도 부분 마취로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30분 만에.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암 아니라고. 언제? 너가 암 수술은 별거 아니라며 하고 콧노래 부르며 골프채 닦을 때? 아니면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수술 잘 받아 하고 문자 보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암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잖아. 정말 대단한 논리네. 내가 암이 아니면 당신이 바람 피우고 횡령하고 아내 수술날 여행 간 게 용서가 돼? 오히려 더 비참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길 바랐을 텐데 아니어서 실망한 건 아니고? 아니야.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여보, 그럼 잘 됐네. 너 안 아픈 거잖아.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은 희망을 본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으니 부양의 부담도 없고 이혼만 막으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한 모양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낙관주의자더군요. 다시 시작한다고? 누구랑? 우리 둘이. 안타깝게도 당신과 다시 시작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씨 되십니까? 누구세요? 서울지검에서 나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이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오해라니까요. 여보, 지혜야, 나 아니라고 해줘. 경찰관님, 이 사람 도주 우려가 매우 높아요. 수술날 해외로 도망갔던 전적이 있거든요.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김지혜,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감옥 보낼 거야? 감옥이 너한테는 더 안전할 거야. 밖에 있으면 사채업자들이 너 잡으러 다닐 텐데 거기보다는 밥 주는 구치소가 낫지 않겠어? 너가 김대리한테 사업자금 대준다고 쓴 사채빚 보증인은 너 혼자더라고. 참 다행이지. 남편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뒹굴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그 하얀 새 골프화였죠. 이거 놔. 지혜야, 여보, 살려줘. 그의 비명소리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뚝 끊겼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사촌 오빠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괜찮냐? 저런 놈이랑 10년을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요. 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쓰레기였네요.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그만인걸. 너무 오래 끌어안고 살았나 봐요. 사모님, 이제 남은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몸조리만 하세요. 네,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변호사님. 네? 저 사람 면회금지 신청도 되나요? 제 얼굴 보면 혈압 올라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느꼈던 그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독이었습니다.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꽉 찬 충만감이 느껴지는 고독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습니다. 병원 아래 주차장에는 경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좌석에 타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골프 여행은 끝났어. 이제 당신의 인생은 벙커에 빠진 거야. 나올 수 없는 깊은 벙커에.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진짜 치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존재를 도려냈으니 이제 3살이 돋아날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쪽팔리긴 한데 속은 시원하다. 엄마 태어나면 우리 셋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네,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했고 제 가족은 비로소 안전해졌습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인생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죠.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하기보다 오히려 깨끗했습니다. 썩은 나무들이 뽑혀나간 자리에 튼튼한 새 집을 짓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간 첫 주부터 매일같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그 편지들의 내용은 처음엔 억울하다, 꺼내달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면회는커녕 편지 봉투도 뜯지 않고 반송하자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 변호사님이 웃음을 참으며 편지 한 통을 읽어주셨습니다. 사모님, 이거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분이 반성문에 쓸 소재가 떨어지셨는지 이제는 요리 타령을 하시네요. 여보, 여기 밥이 너무 맛이 없어. 콩밥에서 냄새가 나. 당신이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미치듯이 먹고 싶어. 내가 나가면 평생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나 여기서 형들한테 맞고 살아. 너무 무서워. 형들한테 맞고 산다니 그건 좀 고소하네요. 밖에서는 사장님 소리 듣다가 안에서는 막내 노릇하려니 적응이 안 되나 보죠. 같은 방 쓰는 수감자들이 경제사범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아픈 아내 두고 바람 피우다 들어왔다고 소문이 나서 아마 신고식 좀 혹독하게 치르셨을 겁니다. 상간녀 김대리도 결국 잡혔습니다. 남편이 구속되던 날 잠적했던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횡령 공범으로 고소장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걸려 있었거든요. 참고인 조사 때문에 오셨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안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김민석 씨랑 김미영 씨 둘이 마주 앉혀놨더니 서로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남편분은 네가 꼬셔서 법인카드 쓴 거다라고 하고 여자분은 사장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나는 위력에 의한 피해자다라고 우기면서요. 사랑해서 갔던 여행 아니었나요? 사랑이 참 빨리도 식네요. 사랑은 무슨요? 여자분이 남편분한테 능력도 없는 게 허세만 쩔어서 내 인생 망쳤다고 소리치니까 남편분이 여자분한테 침을 뱉더군요. 결국 둘 다 제압당해서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륜의 끝이 로맨스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라는 걸 두 사람이 몸소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던 동네를 떠나 역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꿈꾸던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었죠. 개업화분들이 들어오던 날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행색은 예전에 그 꼿꼿하던 모습과는 단판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내 발자야. 며느리 잘 만나서 호강하나 했더니 아들은 감옥 보내고 시애미는 길바닥에 낫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저는 카운터에서 나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영업 방해하면 경찰 부릅니다. 야,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냐? 네가 살던 그 아파트 내 아들이 피 땀 흘려 마련한 거잖아.
그걸 홀랑 다 팔아먹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 아파트 친정아버지가 결혼할 때 해주신 돈으로 산 거고요. 명의만 그 인간으로 되어 있었지 실질적인 자금 출처는 저였어요. 법원에서도 인정해서 제가 다 찾아온 거고요. 아줌마가 살고 있는 그 빌라 보증금도 잘난 아들이 제 돈 횡령해서 해드린 거잖아요.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애들 봐서라도 합의해주고 집은 남겨줘야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가 없으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쉼터 알아보세요. 그리고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전 남편이 애들 유학비까지 빼돌려서 도박한 거 알고 계셨잖아요. 도박? 모르셨어요? 골프만 친 게 아니라 해외 원정 도박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당신 용돈 드린다는 핑계로 돈 세탁해서 도박 자금으로 쓴 거. 당신도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할 텐데 준비는 되셨어요? 조사라는 말에 전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벌벌 떨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 감옥 가니? 글쎄요.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감옥까진 안 가겠죠. 대신 댁 아드님 형량은 더 늘어날 거고요. 선택은 마음대로 하세요. 전시모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쓴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고 피고인석으로 남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남편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세었고 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망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모를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액 전액을 배상하고.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가 다시 구치감으로 끌려가기 직전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남편은 교도관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쟤야, 건강하지? 아주 건강해. 당신 덕분에 내 몸에 있던 나쁜 것들을 다 털어냈거든.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5년 뒤에 나가면 그때는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웃기네. 5년 뒤에도 나 찾지 마. 그리고 착각하지 마. 당신이 감옥 간 건 내 복수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10년 동안 쌓아온 당신의 삶이 무너진 것뿐이지. 그래도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있었지. 하지만 당신이 내 수술날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간 순간 그 모든 기억은 쓰레기가 됐어.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저는 지금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가게를 돕겠다고 온 딸아이와 아들이 카운터에서 깨르르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네요. 엄마,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팝콘은 내가 쏠게. 아들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아빠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그늘에서 벗어난 나무처럼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가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죄가 없는, 그리고 돈도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가끔은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라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스스로 걷어찬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일 뿐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입가에 댔습니다.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문득 골프 용어 하나가 떠오르네요. 홀 인원. 남편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대박, 즉 홀인원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내연녀와 떠난 여행이 그에게는 인생의 홀인원이 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가 날린 샷은 숲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벙커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반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페어웨이를 걸어온 저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그린 위에 섰습니다. 화려한 나이스샷은 없었지만 정직하게 한타 한타 쳐온 제 인생이 결국 승리한 셈이죠. 바람이 참 좋습니다. 이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아이들에게 가보려 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라운딩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